매일 돈이 쌓였다가 사라지고 쌓였다가 사라지는 걸 보면서 거기에 내 생활비까지 그 돈에 녹아 들어가면서 결국은 돈의 흐름을 놓치는 거예요. 계산이 불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통장에 돈이 있으면 돈을 써도 될 것 같고 없으면 망한 것 같고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공포라는 건요,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듭니다.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도 모르겠고 특히나 정산이 늦는 우리 온라인 셀러 같은 경우는 더더욱 두려운 기간이 길어요.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차장에서 사장으로 차투사입니다. 오늘 제가 드려볼 말씀은 가격 책정 부분이에요. 제가 온라인 셀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카페나 카톡 같은 커뮤니티에서 초보자분들끼리 얘기하는 걸 보다 보면요, 간혹 가다가 진짜 헛소리 나는 대화를 보고는 합니다. 대표적인 게 위안화 곱하기 250 정도 하세요? 이거이거든요. 정말 대표님들, 이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저 말이 틀려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 말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사소한 것들에 집중을 하느라고 크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그런 대표님들의 마인드예요. 아마 대표님들 모르긴 몰라도 상품 서칭하면서 0.1 위안이라도 싼 상품을 찾아다니실 거예요. 그래 놓고는 거기에다가 대충 250원을 곱하다니요? 사실 신경 써야 될 부분은 1688에서 상품 가격을 얼마나 깎느냐가 아니고요, 원가를 이루는 수많은 항목들 모두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맞추느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가를 이루는 수많은 항목들 모두를 이해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강의 문의를 주셨어요. 그 메일에도 회신을 해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강의라는 걸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한 게 있고 아직은 그 기준이 달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인정을 받은 다음에 다른 분들께도 인정받아 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은 취직해도 되냐고 문의를 주셨거든요. 솔직히 제가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혹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대표님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건 좀 경우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될 분들이 제 직원이 된다는 건 조금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대표님들을 채용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IT 개발 쪽에서 좀 일을 하시는 유능한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자료들을 대부분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자료들이 조금은 웹 기반으로 시스템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개발 영역은 웹크롤링이나 자동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협업도 괜찮고 프리랜서 형태도 괜찮으니까 제안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부터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우선 원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곱하기 250을 한다는 그 원가는요, 총 3군데 지역에서 발생한 비용들이 전부 합쳐진 겁니다. 그 3군데 지역은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흔히들 보세구역으로 말하는 중국과 한국 사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입니다. 중국부터 보면요, 1688에서 상품을 살 때 지불하는 상품 가격, 그리고 그 상품을 중국 대륙 내에서 운반하는 배송비, 그리고 이 구매 과정을 도와주는 구매대행사에 대한 구매대행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요. 이 물건들을 보통 배로 한국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배송대행사에 대한 쇼핑비가 또 있습니다. 여기 쇼핑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관 과정에서 우리의 관세를 줄여줄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 비용이 추가됩니다. 중국 단계를 넘으면요, 보세 단계가 있어요. 여기 통관이라고 적어 놓은 곳이고요. 이 보세구역은 한국에 있지만 한국이 아닌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넘어서야 비로소 한국에 도착을 하는 거죠. 이 공간을 넘어서는 걸 통관이라고 하는데 통관을 할 때 또 많은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우선 부가세가 있고요. 대표님들은 수입을 통해서 그 제품에 처음으로 부가세라는 한국의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는 일종의 수입 장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상품에 관세라는 장벽을 만들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너네 나라 상품 우리나라에 팔려면 우리나라 가격이랑 비슷하게 맞춰야지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마다 상품마다 재질마다 관세가 다 다르게 책정이 돼요. 근데 이 관세 장벽을 무너뜨리는 개념이 바로 FTA라는 거예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한미 FTA, 한칠레 FTA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국가 간 협정들을 통해서 장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공간이 생기게 돼요. 그럼 이 무너지는 공간들을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발급이 돼야 이 원산지 증명서에 해당되는 국가와 저희 나라의 FTA 적용을 받아서 관세가 줄어들거나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고비, 그리고 핸들링 비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세 창고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일단 중국에서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 상품을 보세 창고라는 곳에서 통관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세 창고를 사용했으니까, 그리고 보세 창고에 내 물건을 적재했으니까 그 보세 창고의 창고비 그리고 핸들링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환율 같은 경우는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 영역이다 보니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율은 지금 설명드리기보다는 잠시 뒤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관세사 수수료를 제가 빼먹었네요. 요 관세 옆에 관세사 수수료가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사 수수료 같은 경우는 한 번 수입할 때마다 한 번씩 무조건 붙는 고정 금액이에요. 다른 고정 금액들도 많지만 이것도 고정 금액이라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보세 단계, 통관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드디어 내 물건은 한국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이 물건들을 이제 내 사무실까지 오게 만들어야겠잖아요.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국내 운송비입니다. 국내 운송비는 통관 방식에 따라서 비용이 또 천차만별이에요. 일반 택배로 받을 수도 있고 경동 택배 같은 큰 화물 택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요. 다마스, 용달, 대형 트럭, 컨테이너까지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이 돼요. 뿐만 아니라 도착지의 거리에 따라서도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아무튼 이런 배송 절차를 거쳐서 내 사무실까지 도착을 하느냐? 아니죠. 택배로 받으신다면 뭐 가능한 이야기죠. 내 사무실까지 택배가 도착하니까요. 그런데 트럭으로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상품을 트럭에서 하차를 해야 되고, 하차한 다음에 사무실까지 옮겨줄 상하차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인건비까지 상품 원가에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대표님들 어떠세요? 어마어마한 과정이 있죠. 이러한 과정들을 모르는데 곱하기 250이면 된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제가 취급하는 상품들을 실제 예시로 들어보면요. 어떤 상품은 곱하기 220만 해도 되는 것들이 있고요. 어떤 상품은 곱하기 280까지 올라가는 상품도 있어요. 또 여기서 이런 말씀 하실 텐데 220도 있고 280도 있으니까 평균 250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몇몇 대표님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계산은 나쁜 계산이라는 거 아는 대표님들이 훨씬 많다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원가에 녹아있는 장난에 대해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표님들은, 특히 초보 대표님들은 보통 배대지 업체에다가 이 원가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맡기실 거예요. 나는 상품만 선택할 테니까 너는 나한테 상품을 가져다 줘라 라는 식으로 수입 업무를 진행을 하실 겁니다. 사실 이게 택배 정도의 소량의 물건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배대지가 훨씬 편하죠. 그런데 대표님들 계속 소량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당장은 몰라도 되는 지식일 수 있어요. 초보 대표님들께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오면 꼭 필요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선 그 장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요.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모든 배대지가 이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업을 하면서 만나게 될 대부분의 파트너들은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좋은 분이라는 점은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나쁜 사람들은요, 1%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1%를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나머지 99%를 전부 색안경 끼고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 쉬핑비 영역에 대한 장난이에요. 초보자분들은 아직 CBM이라는 부피 단위조차 낯설다 보니까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 상품의 CBM을 구하는 공식은요, 내 상품의 센티미터 기준으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나누기 100만입니다. 그런데 어떤 배대지는 이 공식을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나누기 80만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자체 기준으로 봤을 때 CBM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CBM당 쇼핑비가 높아지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환율에 대한 장난이 있어요. 이건 정말 자주 보이는 장난인데 배대지들 대부분이 자체 환율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고시기준 환율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책정하는 환율이 있는데 그 환율을 적용하는 배대지는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 그 고시기준 환율보다 3% 정도는 높게 받더라고요. 이게 뭐 배대지가 대행을 위해서 국내외에 송금을 계속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뭐 이런 이유로 배대지에서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말 그대로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냥 1%에서 3% 정도는 업계의 암묵적인 수수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업체는 무리하게 자체 환율을 높여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수수료는 싼데 환율만 높은 거예요. 사실 환율이라는 게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다른 쉽게 이해가 가능한 수수료가 싸져 버리면 어려운 환율이라는 개념을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악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쇼핑비 이런 부분들을 낮춰 놓는 거죠. 그러면 쇼핑비가 싸네? 그럼 다 싸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환율이 높은 배대지를 이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관할 때 창고비와 핸들링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창고 이용료는 이미 저희가 뭐 쇼핑비든 어디든 물류비에 녹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따로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간혹 창고비를 따로 청구하면서 과다하게 청구를 한다거나 핸들링 비용을 짧게 쪼개가지고 뭐 무슨 피 이런 식으로 해서 2배, 3배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대표적으로 장난을 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정도 사례만 알고 이해하고 있어도 장난에 당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들, 초보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첫 수입 절차는 그냥 사기 맞겠다라는 심정으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내 돈이 써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많은 걸 깨달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다음번 배대지랑도 비교를 해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비교가 되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원가를 낮추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난들에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배대지나 믿을 수 있는 포워더를 구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창고든 사무실이든 구하고 있으시다면 인천항 근처 반경 20-30km 안으로 들어오세요. 국내 운송비가 일단 줄어들고요, 사무실비가 줄어들 겁니다. 다만 당장 하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규모를 키우세요. 잘 팔리는 상품 하나가 생기면요, 한 박스씩 받던 내 수입 물량이 갑자기 용달이 되고요, 컨테이너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운송 차량의 종류가 바뀔 때마다, 더 정확하게는 운송 차량의 종류가 커질 때마다 대표님 원가는 쭉쭉 내려가요. 잘 팔리는 물건이 나와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양한 상품을 많이 취급하게 되면 운송 차량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상품 스큐를 늘리게 되면 운송 차량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운송 비용에 대한 얘기만 아니거든요. 규모가 커지면요, 상품 가격도 내려가고요, 중국 내에서 배송비도 내려가고요, 구매 대행 수수료도 내려가고요, 한번 수입할 때마다 고정적으로 내는 고정비들 있잖아요. 원산지 증명비, 창고비, 핸들링비, 관세사 수수료 이런 것들이요, 상품 한 개당으로 보면 말도 안 되게 티끌처럼 작아집니다. 여기까지 원가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도 할 겸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 번 물건을 가져올 때마다 반드시 붙는 고정 비용이 있고요, 상품 부피마다 늘어나는 항목들이 있고요, 상품 금액마다 늘어나는 항목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고 내 생각보다 많이 부풀려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 모두를 이해하지 못하시면요, 대표님들은 평생 대표님이 얼마나 벌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원가를 줄일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항상 왜 자영업자들이 망해가는지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망하는 이유는요, 결국 계산을 못해서인 것 같아요. 온라인 셀러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은 매일 돈이 들어오고요, 매일 돈이 나갈 겁니다.
매일 돈이 쌓였다가 사라지고 쌓였다가 사라지는 걸 보면서 거기에 내 생활비까지 그 돈에 녹아 들어가면서 결국은 돈의 흐름을 놓치는 거예요. 계산이 불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통장에 돈이 있으면 돈을 써도 될 것 같고 없으면 망한 것 같고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공포라는 건요,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듭니다.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도 모르겠고, 특히나 정산이 늦는 우리 온라인 셀러 같은 경우는 더더욱 두려운 기간이 길어요.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꼭 계산하셔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내가 이해하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더 사업체가 커지면 세무사 써야지 하는 생각 같은 걸로 아직 계산 한번 제대로 안 해보셨다면요, 이미 많이 늦은 겁니다. 세무사, 회계사, 그리고 뭐 회계사 엄마가 와도요, 이건 계산 안 해줘요. 아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업체가 더 커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계산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준비했던 부분이 이 원가 부분이랑 그리고 내가 얼마에 판매해야 되느냐, 판매가 부분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도 한 번에 딱 끝내드리긴 어렵네요. 그래서 원가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음번에 판매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